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 2003년에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현재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경제적인 내용으로 역사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주로 불교 국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쭉 있었어요. 그거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는 1868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돼지 그리고 소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사실상 좀 부족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메이지 시대라는 근대화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교류하기 시작해서 일본인들이 스테이크라든가 고기 요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은 좀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단 것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요관으로 가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먼저 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과자를 손님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조금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저녁 식사를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그런 숙박업소에서는요, 쌀밥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먹으면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단 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나면 저녁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 것을 많이 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도 확산이 돼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단 것을 굉장히 많이 먹는 문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먹는데요. 그 간식을 단 과자로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씨는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몸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격적으로도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식 자체가 없는 시대가 쭉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본인들은 단 것을 많이 먹는 그러한 문화, 체격이 아주 큰 사람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배경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김치를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고요. 일본인들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국인처럼 아주 큰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가 193cm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부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중에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식습관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 것을 좋아하는 일본 문화. 그런데 한국은 매운 것을 계속 먹어왔다. 그리고 김치는 소화를 굉장히 많이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완성하게 밥을 먹었고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한국인의 키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키는 세계적으로 봐도 괜찮은 부류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400승을 올린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프로야구의 투수가 있었습니다. 400승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10승 정도의 손진우라는 투수가 최고이거든요. 200승까지 올리면 이거는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제일교포 카네다 마사이치, 이분은 제일교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매운 것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먹는, 그러니까 식대로요, 칩이 망할 지경이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밥을 먹었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후에도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굉장히 골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만을 골라서 먹는 습관,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의 체격을 크게 만든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은요, 한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김치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을 많이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미국 음식이나 일본의 탕 음식, 또 쟁크푸드라고 그런 음식들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고요. 사실 라면만 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라면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오히려 개량이 돼가지고 한국 라면은 지금 세계화가 됐습니다만은요, 그렇게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라면 업체에서 항의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영양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토익 점수가 660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은요, 그것보다 100점이나 낮아요. 560점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입사할 때도 토익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일본에서 토익 점수를 따지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화된 기업에서 극히 일부가요, 토익 점수를 따지는데 그것은 800점 정도예요. 그래도 한국은 800점이면 이거 대기업은 그래도 안 되거든요. 한국은 900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볼 때 일본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어의 발음은 거의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우에오라는 일본의 모음으로 다른 발음도 99%까지 그런 식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카는 KA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거는 카라고 해서요, 글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글자 속에 아이우에오 빼고는 나머지는 K하고 A처럼 자음하고 모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 글자 50음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음을 많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모음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이것도 잘 발음을 못하거든요. 마크도날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맥도날드, 이것을 실제로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다르기는 해요. 맥다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한국말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훨씬 원래 발음에 가깝죠. 자음으로 끝나는 말들이 한국어는 많기 때문에 이게 영어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발음 숫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고등학교까지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요, 읽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Excuse me 라고 해서 뭔가 물어보는 거,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는 말을 해도 그쪽에서 못 알아듣는다라는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 발음은요, 일본에서는 그 표기법이 없어요. 아까 일본 글자 히라가나도 자음하고 모음을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땡큐, 이것도 일본말로 상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기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father, 이것은 father, the가 za 이렇게 말하고요. mother, 이것은 mother.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money, 돈이죠. money, 이것을 일본에서는 money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저도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I have no money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I have no money.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간 사람들은 그 영어를 잘하는 일본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요, 영어 교육이나 사회적인 그 영어의 보급이라는 것을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블 TV에서는 영어로 일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영어 전문 채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안 본다라는 게 문제죠. 그 일본 정부의 일각에서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는 있지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흐지부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일본도 요새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쯤부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말도 아직 못하는데 왜 외래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느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일본은 좀 일본말에 고집하는 문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하고 원어민 교사 함께 강의하는 거, 한국에서는 보통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거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일본인 교사의 발음하고 원어민 교사의 발음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창피해서 함께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일본의 영어 교육이 계속 후진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안 갑니다. 일본인들이. 그 이유는 학교 연도가 미국이나 유럽은 주로 9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8월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4월에 시작돼 가지고 3월에 학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4월부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버리면 이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학을 안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유학을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에 미국 박사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5만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3,000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죠. 잘 할 수가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IT화에도 굉장히 일본이 뒤처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일본은 영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번역 문화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세계적인 명작은 즉각 일본에서도 일본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영어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이것도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번역가 덕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것은
장점으로도 나타난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단점으로 간주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손매매 문화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직접 자신을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매매 여성을 다짐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특히 일본의 도쿄 신주쿠라든가 이케부쿠로라든가 그런 데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되어 있는데요. 20살 이하 굉장히 많이 적발되었고요.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남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남성을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는 호스트바라는 데 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계속 거기에 다니게 됩니다. 호스트바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을 상당히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호스트들이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술을 바르거나 혹은 샴페인 타워라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매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그 호스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은 없어요. 호스트바에서는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천천히 갚아주면 된다. 또 아르바이트로 좋은 데를 소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이 오크보 공원, 거기 신주쿠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서서 손님 기다리면 이거는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면 다 갚아 나갈 수가 있다고 해서 어린 여성들이 소개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문제화가 됐어요. 현재는 그 호스트바가 외상을 하지 않겠다. 특히 신주쿠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지켜지는지는 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도 경제적으로 좀 추락하고 있고 교육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여성들이 도쿄라든가 오사카에 모여서 새로운 손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이나 요새는 한국으로 원조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교훈 삼아가지고 나쁜 것을 달아갈 필요는 없고 근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리고 일본도요. 어디에서 불교를 배웠는가? 단나라의 유학을 가서 단나라 시대에 불교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스님들은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한국 스님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수행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현재까지만 해도 쭉 남았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해도 소승불교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불교가 한국에서 주류입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불교가 주류이고요. 그런데 일본의 주류는 결혼할 수 있는 불교입니다. 그 시작은 정도 진종이라는 일본 불교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결혼할 수 있는 교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요. 일본 정부는 일본 불교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스님들은 앞으로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정도 진정이 아닌 스님들도 이제 결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 자체가 지침을 내렸고 또 육식이나 그런 것도 허용이 된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머리가 긴 스님은 많이 없지만 허용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육식도 괜찮고 제가 아는 스님은 술도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목사님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생활상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부자예요.
왜냐하면 불교 비즈니스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잔내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전주교에서 하고 죽으면 스님들의 독경을 들으면서 극락으로 간다. 이게 그 일본의 잔내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3일잔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스님을 그 3일간 이제 부탁하는 것이니까 계속 독경을 하시고 가끔 그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화잔토까지 계속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주는 사례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100만 엔 드렸어요. 한시의 돈으로 100만 엔, 1000만 원. 그게 도쿄의 산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오사카에서는 5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스님한테 드렸으니까 도쿄 근처의 스님들은 이게 3일간만 해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이게 2번, 3번 하면 2천만, 3천만, 4천만, 풀로 30일간 매일같이 나가면 1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거는 아르바이트이거든요. 그건 부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절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6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러면 또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행사가 있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1년에 한 번 갔는데 그때 기부를 해요. 고액의 기부를. 한국하고 비슷하죠. 이러한 문화는요. 그러니까 이게 본수입에 부수입, 아르바이트까지로 부자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의 스님들의 사모님들은 미인이 되게 많습니다. 스님들이 그냥 골라서 결혼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이르등 신랑감으로 인기가 좀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에 가서 불심이 있으면 스님이 될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 다 있어요. 거기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스님이 돼가지고 되게 나쁜 스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절대 그런 사람은 스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해서 합격하면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서 나는 불심이 좀 있다. 일본에서 스님이 되는 것도 하나의 진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집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화장실하고 욕조라든가 샤워실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국하고 조금 다르죠. 한국은 샤워실하고 바로 옆에 혹은 같은 공간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것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일본 집입니다. 욕조에 들어가서 하루에 피로를 날린다라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그 목욕 문화입니다. 그래서 욕조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민은 도시에 가면 땅이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세면대가 붙어 있는 그러한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욕조도 만들어야 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그냥 들어가서 조금 편하지 않아도 일단 볼 일을 볼 수 있으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주 좁은 공간으로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맨션이나 아파트,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좁아? 이런 식으로 놀랄 한국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좁은 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화장실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은 G7에 들어가고 선진국인데 그런 흡연 문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후진적이에요. 미국만 가도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 흡연하는 거 금지하는 주가 많잖아요. 일본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는데 음식점에 들어가면 거의 흡연이 허용되는, 흡연석하고 또 금연석이 있기는 해요. 나눠져 있는데 자리만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뭐 간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흡연석은 완전히 유리창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흡연하지 않습니까? 금연석이 훨씬 많잖아요. 한국은요. 그러나 일본은 자리만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간막이나 유리창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너무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나와 버립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르초들이 많습니다. 왠지 잘 모르지만 일본은 흡연 문화에 있어서는 관대하다고 할까?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목욕 문화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중목욕탕으로 가면요, 여성분들이 요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남자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그거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일본 여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의 이렇다는 생각으로는 남자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그 청소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다른 나라에 많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도망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혼욕탕이 좀 있습니다. 일본 문화로서는 그 혼욕탕 문화는요, 그게 보통 일본의 목욕탕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혼욕탕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 사진을 찍고 뉴욕타임스에 올렸어요. 일본은 역시 미개의 나라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 뉴스가 나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본 정부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혼욕탕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는 그런 시대죠. 법 체계가 완벽하지 않았던 시절은 몇 년이 그냥 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혼욕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특히 온천의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여성들도 가요. 다카라가와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거기에 3번 정도 갔습니다. 우리 한국 가족하고 함께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긴 수건을 줘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것을 다 몸에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걱정 없이 간다고 합니다. 혹은 일본의 다른 온천에서는요, 혼욕탕이기는 하는데 여성들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본의 문화, 혼욕탕 문화라는 것이 관광 문화로서 남아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카드 사용이라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금방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했어요. 카드를 많이 쓴 그 실적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카드를 열심히 써봤자 13개월째 월급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일본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카드를 안 받는다라는 가게가 많아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일본 세무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일단 탈세를 하면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갈 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요.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은 거의 현금 없이 지내는 문화인데 일본은 아닙니다. 디지털화가 상당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보면 선진국 중 하나다. 라고 해서 더 가까이에 있고 전서도 비슷하고 해서 일본처럼 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일본은 현재 옆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지금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로서는 일본이 달아올 수가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